안녕하세요, 그냥요입니다. 자, 최근에 코스피가 진짜 좋죠. 근데 제 생각에는 코스피에서 차세대 주도주로 지금 빠르게 성장하는 섹터가 있습니다. 그 섹터에 대한 오늘 이야기를 할 텐데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은 아이디어를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에 앞서서 저는 이제 뭐 탑다운 관점에서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느낌으로 이제 종목 발굴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흔히 아시는 대로 우리는 지금 세계화의 시대에 살고 있죠. 아니죠. 탈세계화의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세계화가 끝났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미국 트럼프가 막 자꾸 관세를 때리고 어떻게 한대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세계화라는 것은 무엇의 함수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무역의 함수입니다. 무역이라는 얘기는 한 나라가 수출하고 수입하고 이것을 GDP의 성장 속도보다 무역의 성장 속도가 빠르면은 아마 세계화가 많이 됐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해가지고 세상은 세계화가 되고 있는지 탈세계화가 되고 있는지를 찾아봤는데요. 1945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세계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계화가 시작된다라는 거죠. 수출과 수입을 했던 무역의 숫자가 GDP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는 구간이 이 구간이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때는요, 어떤 것이 거래됐던 세상인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때는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물건이 거래되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자, 물건이 거래됐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제조하는 것이 되게 어려웠을 때였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물건을 싸게 만들었어? 야, 그러면 사줄게 라는 이야기가 됐다라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만드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웠다. 자동차? 이거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와, 이거 진짜 만들기 어려운데? 라는 거고요. 뭐 소니? 아니면은 카세트 테이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옛날에 와, 이런 게 만들어졌다니, 야, 일본 니네들은 어떻게 이렇게 작고 예쁘게 만들었니?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드는 제조의 가치가 굉장히 높았다라는 거죠. 제조의 가치가 굉장히 높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1차 세계화가 이렇게 끝났다면 2차 세계화 시대에는요, 무엇이 거래됐던 세상이라고 볼 수 있냐면 2차 세계화 때는 돈이 거래되는 세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돈이 거래되는 세상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1970년대, 8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피아트 머니라는 게 생겼죠. 법정 화폐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왜 생겼을까요? 나 이거 달러 금으로 안 바꿔줄 건데? 라고 얘기했던 닉슨 쇼크 이후 돈이 많이 거래되는 그런 세상이 왔어요. 돈이 많이 거래된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돈이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돈이 많아졌는데 어느 곳에서는 돈이 많은데 어디에서는 돈이 적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거거든요. 사우디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물건이라기보다는 이제 기름을 퍼서 이제 미국에다 팔았더니 미국에서 달러를 줬어요. 사우디에 돈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는 돈을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뭐 어디다 써먹지? 뭐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영국에 있는 금융가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너 그 달러 남는 거 있으면 나한테 맡겨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 알았어. 그럼 이자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맡겼어요. 근데 이 영국 입장에서는 이게 남는 돈을 여기서 받아왔는데 어디 돈 필요한 데 없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기에 한국에서 정주영 회장이 나가지고 저요 돈 필요합니다 이러면서 그래 와봐 뭐 이 돈으로 뭐 할 건데 그러니까 저는 배를 만들 겁니다 이러는 거죠. 너 근데 배 만들어 본 적 있냐? 아니요, 한 번도 배를 만들어 본 적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땅은 다 있지? 공장은 다 있는 거지? 아니요, 공장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영국 사람한테 거북선이 그려져 있는 돈을 보여주면서 우리나라 돈에 여기 지금 거북선 보이죠? 이거 보이죠? 이거 옛날에 우리는 거북선도 만들었던 나라입니다. 우리 땅이 넓고 땅이 있으니까 이 땅에다가 그냥 조선소를 지으면 우리 배 만들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사우디에서 받은 돈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얘네들한테 빌려주면서 돈을 이자를 많이 받았던 그러면서 이제 돈이 거래되는 시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돈이 거래되는, 그러니까 물건이 거래되던 시대에는 제조업의 경쟁력이 강했다면 돈이 거래되던 시대에는 무엇의 가치가 높아졌냐면 금융이라는 것. 돈을 남는 곳에서 부족한 곳으로 옮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이자 따먹기를 잘했던 이 금융업을 하는 회사들이 좋았고 그러면서 글로벌 IB가 태어난 것도 이때쯤입니다. 사실 요때부터는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으니까 요거는 오늘 생략하고요. 이 과정에서 제조가 중요했던 시대에서 조금씩 제조가 덜 중요해지는 시대로 넘어가면서 생긴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물건이 만들어지는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의 사이클을 보면 여기에 제조가 있습니다. 물건을 만드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는 물건을 만들기 전에 해야 되는 작업이 있고요. 이후에는 물건을 만든 거를
어떻게 팔아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R&D를 해야 돼요. 연구하고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 뭘 만들지? 어떤 걸 만들어 볼까? 와, 이걸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이제 연구 개발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는 브랜딩을 해야 됩니다. 아, 이거를 어떤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까? 브랜드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나서는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R&D, 브랜딩, 디자인, 이 모든 것들이 제조하기 전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면 제조하기 위해선 판매를 해야 되는데, 판매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마케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유통하는 유통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과정에서 물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했던, 그러니까 물건을 만드는 제조 자체가 중요했던 시대에는 그림이 어떻게 됐냐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졌었어요. 즉 제조하는 것 자체가 그것 자체로 부가가치를 진짜 많이 만들어내는 세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시대가 지날수록 아니, 그런 거 물건 만드는 것 정도는 우리도 할 수 있어. 야, 일본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할 수 있어. 야, 한국만 하는 게 아니라 중국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면서 물건을 만드는 것 자체의 경쟁력, 그래서 이것 자체의 부가가치는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어떤 모양으로 바뀌냐면요, 이런 모양으로 바뀝니다. 아, 그림이 완전히 바뀌었죠. 제조가 만들어내는 부가가치는 줄어들고 오히려 앞단에서 R&D나 브랜딩, 그리고 디자인을 잘하는 것이 가치를 만들고, 그리고 마케팅을 잘하는 것, 그리고 유통을 잘하는 것이 가치를 만드는 세상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설명하고 나서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릴 것은 앞으로 코스피에서 차세대의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자, 이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와서 이렇게 올랐는데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희가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를 통해서 저희 인턴이었던 애나하고 모구하고 같이 화장품에 대한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하기도 했었고요. 이미 박은정 연구원님과 박종대 연구원님과 세미나를 통해서도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주가가 좀 오르긴 했지만 앞으로의 가능성도 굉장히 있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들어보시고, 저희와 함께 같이 한번, 와, 그럼 리서치도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호석이랑 같이 공부해보고 싶다, 같이 회사에서 한번 일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저희와 함께 리서치를 하실 분을 뽑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나 한번 지원해볼까 하시는 분은 꼭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뀐 세상에서 우리나라 코스피에서 차세대 주도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되는 섹터는 바로 화장품입니다. 그리고 화장품 섹터가 왜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분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관점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 왜 창업자들 중에서 좀 소위 잘 나가는 젊은 창업자들이 왜 이렇게 화장품에 창업을 많이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이런 거죠. 왜 한국의 엘리트 창업자는 화장품을 선택했을까? 자, 이 질문입니다. 화장품을 왜 선택했을까? 자, 이게 이제 어제 박종대 연구원님과 했던 인터뷰에서 이제 설명해 주셨던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해 드릴 텐데, 박종대 연구원님의 책도 진짜 좋더라고요. 박종대 연구원님의 책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엘리트 창업자가 왜 화장품을 선택했을까? 우선 근데 엘리트 창업자는 뭐냐라고 생각해 보면, 저도 이제 창업을 한 지 이제 1년이 됐잖아요. 근데 이 창업이라는 것은요, 그냥 투자랑은 좀 달라요. 그 어마어마한 레버리지가 들어가는 거고요. 한번 실패했을 때 굉장히 큰 위험이 있는 겁니다. 물론 잘 되면 너무 좋지만, 실패했을 때는 큰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창업을 한다? 아, 되게 위험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창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야, 이거 하면 된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창업자가 이거 똑똑하고, 그런데 이걸 선택했다고? 그러면 탑다운 관점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 창업을 해서 해외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이 K컬처라는 것을 레버리지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K컬처가 가고 있고 판을 깔아준 세상에 나가가지고 팔면 쉽다라는 거죠. 저도 사실은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유튜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창업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인사를 할 때 안녕하세요, 저 이효석입니다 라고 하고 나서 이분에게 어떤 걸 설득시켜야 되냐면요, 아, 저는 사기꾼은 아니에요, 저는 나쁜 사람 아닙니다 라는 거를 증명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고 나서는 안녕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유튜브에서 봤어요 라고 하면서 이분에게 저에 대한 의심을 걷어내는 데 드리는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유튜브를 하는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효과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거 K컬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창업하는 사람이 해외에 나가가지고 한국에 있는 무엇인가를 팔려고 마음먹었을 때, 자, 앉아보세요. 자, 한국이라는 나라는요, 이런 나라인데요. 사실은 이렇고요, 저렇고요 라고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이미 K컬처를 알고 있거든요. K컬처와 관련된 이런 겁니다 라고만 해도 충분하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민을 한 거죠. 자, 그러면 K컬처를 이용해서 무엇을 만들어 볼까 생각을 해봤더니, 예를 들어서 이거 뭐 먹을 걸 만들어 볼까 아니면 입을 걸 만들어 볼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둘 다 별로 안 좋은 선택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식품이나 의류를 만들려면은 공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공장을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난 빨리 해가지고 레버리지해서 팔고 싶은데, 뭔가 많이 만들어서 팔고 싶은데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등장한 것이 바로 화장품인데, 이 화장품 섹터가 갑자기 이게 레버리지가 가능해졌던 이유는요, 제조를 하는 것을 소위 말하는 코스맥스와 한국콜마라는 이 회사들이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회사는 특히나 그냥 단순하게 제조만 하는 것이 아니라 R&D까지 조금 하는 그런 회사거든요. 그러면서 화장품을 만드는 역할을 정말 잘해주는 그런 회사가 딱 있다 보니까 K컬처를 활용하려고 하는 엘리트 창업자가 보기에는, 잠깐만, 내가 브랜드화하고 디자인만 쫙 하면은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는, 그래서 레버리지가 가능한 화장품을 선택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 생각이 너무나도 잘 맞아떨어진 거죠. 두 번째로는 제조하는 것이 되게 쉽지 않은데 코스맥스와 한국콜마라는 회사가 있고, 그 회사를 활용해서 레버리지 써가지고 R&D와 브랜드와 이 디자인을 하게 되면 가능성이 있다, 승산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은, 물건을 만드는 건 좋은데 이 뒷단에서 이거 유통해주는 회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가가지고 내가 직접 가서 파는 건 너무 어려운데 이 유통을 잘해주는 회사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잠깐만, 유통을 잘해주는 회사가 실리콘2라는 회사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실리콘2라는 회사가 만들어진 화장품들을 전 세계적으로 지금 팔고 다니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작년에 이제 미국을 시작으로 해가지고요, 유럽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중동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러시아 이야기가 나오고요. 잠깐만, 인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이야기가 나오고요. 잠깐만요, 남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호주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 K컬처를 등에 업은 한국의 화장품들이 미국과 유럽을 거쳐 중동을 거쳐 이렇게 지금 뻗어나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이제 미국에서 성공했다라는 것이 대단한 건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그냥 피크아웃 하는 것 같더라고. 했던 것이 미국에서 성공했어? 그러면 유럽에서도 먹히고, 유럽에서 성공했으니까 중동에서 먹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 배경에는 K컬처가 있다라는 거죠. K컬처가 판을 깔아준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실리콘2가 해야 되는 일이 너무 많고, 그리고 이 실리콘2와 코스맥스, 한국콜마라는 제조업체를 등에 업은 브랜드를 만드는 엘리트 창업자들이 이 안에서 엄청나게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서 이게 너무나도 좋은 회사들이 여기에 많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APR이나 아니면 달바글로벌 같은 회사뿐만 아니라 비나오나 미미박스 같은 회사들도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이제 박종대 연구원님이 이렇게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한국의 교육업에 대해서 주식시장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교육, 그거 다 출산율도 안 좋고 안 좋잖아 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메가스터디라는 그런 회사 때문인 거잖아요. 메가스터디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교육산업에서도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고, 그 성장을 발판으로 해서 해외 진출을 꿈꾸고 있는 회사도 있어요. 대치동에 있는 시대인재라든지 아니면 황소 같은 그런 학원들은 한국을 잡아먹고 해외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한 경쟁력을 가진 산업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교육열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가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화장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화장품 하면 생각하는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각을 받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에서 한국의 화장품의 산업의 경쟁력을 막강하게 만들고 있고,
그래서 압도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그런 산업이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참 생각해보면은 의외죠. 한국의 화장품이 그 정도야? 저도 이제 찾아보면서 점점 한국의 화장품의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K컬처를 레버리지 할 수 있고, 제조라는 것을 레버리지 할 수 있고, 그리고 유통까지 해주는 그런 산업이 탄탄한 데다가 엘리트 창업자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실상 브랜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실상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이 부분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케팅이 중요하다, 그래서 창업자들이 마케팅을 잘한다, 그거 알겠는데, 솔직히 말해서 야 물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아이고 마케팅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거와 달리 제조 자체가 아니라 마케팅의 중요성이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그 이유는 뭐냐면 SNS를 포함해 가지고 이거는 한번 나가면 우리나라에서만 팔리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에서 경쟁력을 갖고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작은 상황에서 더 물건을 더 파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곳에 팔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상황에서의 마케팅이기 때문에 이 마케팅의 가치가 훨씬 더 강력하다. 근데 이것을 엘리트 창업자들이 정말 잘 해내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화장품 산업이 굉장히 기대가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코스피가 굉장히 좋고, 조선, 방산, 전력기기, 그리고 인바운드, 지주 다 좋은데, 화장품 섹터에 대해서도 저희가 과거부터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와 함께 리서치를 하고 싶으신 분은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꼭 한번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